1789년 7월 14일 성난 군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무기를 탈취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하루가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왕의 목이 잘리고 귀족들이 도망치고 수만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공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흔히 프랑스 혁명을 미국 독립혁명과 비교하는데요. 미국 혁명이 성공적인 건국 신화로 기억되는 반면 프랑스 혁명은 피바다 속의 혼란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를 더 크게 뒤흔든 건 바로 이 혼란스러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프랑스 사회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앙시엥 레짐이라고 불리는 구체제 하에서 프랑스 사회는 세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제3신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돈을 가진 귀족과 성직자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만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느라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돕기 위해 프랑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건데요. 그 결과 1789년이 되면 루이 16세는 국가 예산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어요. 왕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재정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프랑스는 사실상 파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침 우박 폭풍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바람에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왕과 왕비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의 통통한 몸매와 화려한 신발을 보면 그가 파산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왕권 신수설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 종교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왕이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농민들은 배가 고프고 지식인들은 왕의 권위에 의문을 품고 귀족들은 푸아그라나 먹으면서 실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는 프랑스의 의회 비슷한 기관인데 1604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175년 만에 처음 열린 겁니다. 삼부회는 세 신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제1신분인 귀족 대표 약 300명, 제2신분인 성직자 대표 약 300명, 그리고 제3신분 대표 약 600명이 모였어요. 숫자만 보면 제3신분이 유리해 보이지만 투표는 신분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2대1로 제3신분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투표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제3신분 대표들은 아예 따로 나가서 자신들만의 국민의회를 구성해버립니다. 루이 16세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회 대표들이 잠시 휴식을 위해 회의장을 나갔을 때 문을 잠가버립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회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대표들은 그냥 다른 장소를 찾았어요. 바로 실내 테니스 코트였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대표들은 프랑스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루이 16세가 문을 잠가봤자 프랑스에는 다른 방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거죠. 그 후 루이 16세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소요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파리에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혁명 세력은 이것을 도발로 받아들였고 10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바스티유를 습격한 공식적인 이유는 수감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그때 감옥에는 죄수가 겨우 7명밖에 없었어요. 진짜 목적은 감옥에 보관된 무기와 화약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급진적인 변화는 국민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8월 4일 밤 의회는 앙시엥 레짐의 대부분을 폐지해버립니다. 봉건적 특권, 11조, 귀족의 특권, 불평등한 세금 제도가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8월 26일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 체계를 명시했고 이 권리들을 새 헌법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이건 미국의 권리장전과는 꽤 달랐는데요. 미국의 권리장전은 마지못해 헌법 끝에 덧붙여진 것이었고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유, 재산,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은 이 권리들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하지만요. 하지만 그건 다른 소위 성공적인 혁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 베르사유에서는 루이 16세가 여전히 프랑스의 왕이었고 프랑스가 입헌군 주제로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실이 그 멋진 궁전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789년 10월 마리 앙투아네트가 궁전 어딘가에 곡식을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여성들의 행진으로 이어졌는데요. 무장한 농민 여성들이 궁전을 습격해서 루이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로 이사하라고 요구했어요. 왕과 왕비는 그 요구를 따랐는데 무장한 농민 여성들은 누구에게나 무섭거든요. 이 사건은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의 고상한 이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혁명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치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혁명 초기 단계는 사실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국민의회는 입헌군 주제를 만들려고 했고 왕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투표권과 공직을 재산을 가진 남성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오직 가장 급진적인 파벌인 자코뱅파만이 공화국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급진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코뱅파가 대규모 청원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좀 과격해지면서 국민의회가 통제하는 군대가 군중에게 발포해 5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민의 혁명적 목소리였던 국민의회가 혁명적 열기를 억누르려다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역사 속 많은 혁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처음에는 급진적인 희망과 변화처럼 보이던 것이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무렵 프랑스의 군주제 이웃 나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레오폴트 2세가 신경을 곤두세웠는데요. 그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적이지도 않고 제국도 아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참고로 이 시점에서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오스트리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레오폴트 2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이기도 했어요. 많은 군주들처럼 그도 군주제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했고 드레스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서서 황금으로 만든 날개 달린 사자, 원숭이 조각상을 소유하는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레오폴트 2세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와 함께 필리츠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프랑스 군주제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루이 16세와 국민의회는 기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자는 거였어요. 오스트리아의 부를 약탈하고 곡물을 빼앗아 프랑스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혁명 정신을 퍼뜨리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프랑스와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루이 16세가 프로이센을 응원했어요. 이건 그를 혁명의 적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는 혁명의 적이었죠. 그 결과 의회는 군주제를 중지시키고 모든 남성이 투표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며 새로운 공화정 헌법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곧이어 새로 구성된 국민공회는 루이 16세를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단 한 표 차이로 사형 선고를 받아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이렇게 되니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그를 왕위에 복원시키기는 좀 어려워졌겠죠.
단두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살펴볼게요. 단두대는 사실 계몽주의 사상이 극단으로 치달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단두대를 발명한 조제프 기요탱 박사는 이것을 평등한 죽음의 방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고문 없이 인도적으로 처형할 수 있다고 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를 없앤 건 아니었어요. 참고로 프랑스에서 마지막 법적 처형은 1977년이었는데 그때도 단두대가 사용되었습니다. 루이 16세의 죽음은 공포 정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왕도 죽일 수 있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공안위원회의 지도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안위원회의 모토가 만약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공공안전을 지키는데 엉망이다였을 거예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위원회 치하에서 1만 6천 명의 혁명의 적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실제로 말한 적 없는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당했고 로베스피에르 본인도 결국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공포정치의 지도자가 공포정치에 의해 죽은 거죠. 한편 프랑스는 파산 상태인데도 약 9개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공안위원회는 시간 측정 방식을 바꿉니다. 전통적인 시간 체계가 비합리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이유였어요. 모든 달의 이름을 바꾸고 하루를 10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10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날은 2년 테르미도르 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포 정치가 끝난 후 혁명은 좀 후퇴하면서 또 다른 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헌법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주었어요. 이 시점에서도 프랑스는 여전히 오스트리아, 영국과 전쟁 중이었는데 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끈 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쿠데타와 반쿠데타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1799년의 마지막 쿠데타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프랑스의 제1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 헌법 하에서 그에게 거의 무제한의 행정권이 주어졌어요. 제1통령으로 선포되었을 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민들이여, 혁명은 그것이 시작된 원칙 위에 확립되었다. 혁명은 끝났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아마도 프랑스 정부가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다시 또 다른 지점으로 한 바퀴 돌아왔다는 거였을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미국 혁명처럼 프랑스 혁명도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나폴레옹은 사실상 황제였고 어떤 면에서는 루이 16세보다 더 절대적인 군주였거든요. 귀족들은 특별한 특권 대부분을 잃었지만 점차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가톨릭 교회도 땅과 11조 징수 능력을 잃어서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자신이 몰락한 후 프랑스는 군주제를 복원했어요. 1815년에서 1870년 사이 4년을 제외하고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가나 보나파르트 왕가의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왕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통치권이 신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었어요. 1789년의 혁명가들이 원래 구상했던 입헌 군주제의 군주들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에 다시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국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민주주의나 공화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논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일부는 혁명이 비록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계몽주의 이상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혁명의 진짜 유산이 자유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강화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프랑스 혁명이 궁극적으로 미국 혁명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미국에는 원래 귀족제가 없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계속 귀족제가 존재했거든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디드로는 미국인들이 소수의 부유한 시민과 비참하게 사는 다수의 시민으로 나뉘는 너무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 혁명은 이런 부의 양극화를 바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그토록 급진적으로 만든 건 그 이념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이었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6조를 보세요.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그 형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든 처벌하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것은 급진적인 생각이에요. 법이 왕이나 신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건 함무라비 법정과는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예를 소유했던 토머스 제퍼슨과도 한참 먼 이야기죠. 1970년대에 중국 총리 저우 언라이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프랑스 혁명은 사람들의 권리의 본질과 그 권리의 유래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윌리엄 포크너가 말했듯이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가지도 않았다. 프랑스 혁명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어쩌면 영원히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들에 답하고 있고 우리의 답이 오늘날의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국민의 정부여야 하는가? 우리의 권리는 자연에서 오는가, 신에서 오는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그리고 그 권리는 무엇인가?